네, 비트코인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이 상단과 하단, 이 두 개의 박스로 나눠서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6만 달러에 대한 지지를 아주 견고하게 받아주고 있고, 하단 박스권의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4천 달러 위로의 돌파 테스트가 순조롭게 잘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다시 말해서 2021년 4월 고점과 11월 고점에 해당하는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 지지가 얼마나 견고하게 잘 이뤄낼 수 있을지가 이제 7만 3천 달러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중간 단계에서 흥미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 덕분에 이런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하면서 이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전히 55% 전후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직은 상당히 견고한 비트코인의 중심, 이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유출이 발생을 하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5월 1일에 이 첫 순유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자금 유입이 전혀 없었던 제로 상황을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인기 끝났나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늘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하루 이틀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그렇게 목을 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정말 이 데일리 트레이더들을 제외하고, 사실 데일리 트레이더들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 이 경험치기 선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건 아니죠. 다만 이런저런 경험도 좀 약간 미숙한 축에 들어가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분봉, 시간봉, 데일리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멘탈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현지 시간으로 5월 3일, 그러니까 제로 자금 유입을 기록한 하루 뒤에 순유입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1290만 달러 수준으로 순유입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상황 정리가 됐고,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보면 1억 5200만 달러 순유입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그레이스케일의 GBTC였습니다. 이 80일 동안의 순유출 이후에 지금 순유입으로 전환이 된 건데, 6,300만 달러 규모 엄청 빠지다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다가 지금 처음 순유입으로 상황이 이렇게 뿡 하고 올라왔습니다. 에릭 발추나스도 놀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GBTC 순유입을 보고 다시 확인을 했지만 진짜 사실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스케일도 나름 수수료 이슈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GBTC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하다. 지금 하루 이틀, 일주일, 이런 거를 조금 놓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내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어떤 시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홍콩의 자산운용사 오바타 캐피털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더라고요. 7,400만 달러 규모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의 GBTC,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는 홍콩의 용룡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3,800만 달러 규모의 IBIT,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했다라는 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의 현물 ETF들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들은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조금 더 확장해서 바라보자라면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미국이 됐든 홍콩이 됐든 적극적으로
현물 ETF 시장으로 암호화폐 현물 ETF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흥미진진한 포인트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홍콩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나름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이나 에셋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지금 운용자산이 10억 홍콩 달러, 원화로는 1742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고, 보세라 헬시키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다 합치면 5억 7천만 홍콩 달러, 하베스트는 5억 4천만 홍콩 달러. 재밌죠? 특히 이제 차이나 에셋 매니지먼트와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 이 본사가 있는 곳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본토에 지금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들, 무너져가는 부동산 시장, 증시 개판, 갈 곳을 잃었다. 거대한 투자 자금. 결국에는 중국 내부 투자 자금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을 공산당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화시켜서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암호화폐 현물 ETF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냥 묵과하면서 뒷짐지고 있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원래 그런 곳이었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라서 사실 막 어마어마하게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수준으로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처음부터 미국 시장이랑 경쟁할 건 아니었잖아요. 아시아 시장에서의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다, 이런 의미 부여. 아시아 자금이 어느 정도, 특히 중국 본토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될 것인가, 아시아 다른 국가들, 뭐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등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자라면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F 벤치마크의 CEO 수이청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홍콩의 암호화폐 현물 ETF 운용 자산은 올해 말까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재밌죠? 이 초기 거래량 뭐 나쁘지 않고 가격 안정성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홍콩이 지금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게 크립토 허브, 아시아에서 크립토 허브로 지금 자리를 잡는 게, 전통 금융의 영역에서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블록체인 시대 디파이 혁신을 통해서 크립토 허브로 도약의 분기점을 만드는 신호탄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홍콩 입장에서는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뭐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또 내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버트 미치닉의 경우에는 몇 달 안에 국부펀드, 연기금 이런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을 했었죠. 이 최근 국부펀드, 보험사, 자산 운용사들, 패밀리 오피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정성에 대한 포인트 지점들을 지금 블랙록이 마련을 했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뻐꾸기 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재밌는 상황. 기관, 국부펀드, 연기금, 진짜 올 것들이 오는구나.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자산들을 주물럭 하고 있는 세력 자본들이 이렇게 하나둘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뭐 비트코인이 당장 뭐 64,000달러 일시 돌파해주고 좋죠. 너무 좋은데 하루 이틀 바라볼 게 아니다. 이 게임 자체가 워낙 판때기가 크다. 뭐 이런 점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피델리티 설문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금융 어드바이저, 뭐 패밀리 오피스, 연기금 등 대형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설문을 조사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74%가 미래에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의도가 있다. 지난해 이게 71%였는데 소폭 상승했고, 미국 고액 자산가들의 이 암호화폐 선호도가 지난해 31%였던 게 지금 74%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이제 뭐 투기적인 자산, 개인들이 도박하듯이 달려드는 그런 정체불명의
도박 시장 이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투자 자산으로서 투자 시장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의 비중이 2배 이상 늘었다. 재밌죠? 하지만 이 걸림돌들이 되는 것도 여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가격 변동성, 이게 지금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보안 이슈, 시장 조작, 규제 이슈, 특히 이제 이건 미국 상황에서 규제 이슈가 개판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점들 또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은 이게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건데, 이런 고액 자산가들의 거액 그리고 연기금 이런 큰 자본들이 들어와야지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개인이 주도했던 시장에서 기관이 주도했던 시장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엄청 완화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이런 자본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시장은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가 강력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도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추세선에서 이번에 반등을 해준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RSI가 특히 이미 하락세기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어냈다라는 것은 이제 매수세가 추가로 달라붙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의미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튜 아일랜드는 주간 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그린 캔들이야. 지금 주간 차트 종가 이제 곧 나오는데 상황 좋아. 주간 마감 상황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중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노이즈, 이때 노이즈가 막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노이즈들에 빨려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4,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를 확인해 준다라면, 그렇게 5월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 그리고 5월에 걸쳐서 의미 있는 기대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강세장의 중간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차 타겟 14만 달러, 많게는 18만 달러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 박스 저점인 11만 달러 수준, 그리고 나아가서 이번 사이클 고점 아마도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반감기 사이클을 고스란히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겨우 이제 막 반감기를 지난 중간 지점에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비트코인 확장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 많이들 던졌고 툼에 나왔고 이번에 반등을 해주면서 나아갈 거야. 엄청난 확장성. 6월 전후 시점에 9만 달러 돌파 테스트. 재밌습니다. 지금 8만 달러 이후 상황부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빨리 10만 달러 돌파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10만 달러 돌파까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가 될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다만 확실한 거는 7만 3천 달러 이후에 한 8만 달러 정도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뭐 누군가는 8만 달러, 누군가는 10만 달러, 누군가는 그게 15만 달러가 될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8만 달러부터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글로벌 분석가들도 꽤 있다. 뭐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립토 시장을 떠난다라면 엄청난 수익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야. 잘 갈 건데 이제 시작 지점인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반감기 이후에 8,000%, 반감기 이후에 3,000%, 반감기 이후에 800%. 이번엔 어떻게 될까? 800 정도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가 또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포기하는 타이밍이 아니거든?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2주 차트예요. 오늘 할피니의 생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초기 네트워크 개발자,
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도와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게끔 개발한 인물이죠. 1965년 5월 4일생인데 안타깝게도 2014년 8월 28일 루게릭병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멘트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기도 한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성공한다라면 개당 1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2009년 1월 11일에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비트코인이 채굴된 10개를 송금받은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어떻게 이렇게 또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은 또 세상을 일찍 떠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악독한 인간들이 또 수명이 명줄이 또 길어요. 긴 경우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이런 양반들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겪었는데,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초기 국면에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쨌든 성공할 경우에 비트코인 한 개 1000만 달러, 요 멘트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성공한다라면 그 기준점은 적어도 1, 2년, 2, 3년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진짜 크게 봤을 때 2030년, 2050년 이 정도 틀에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긍정적인 재료들을 통해서 거대한 기관 자금들이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블랙록은 대놓고 몇 달러 안에 국부펀드 연기금 돈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런 흥미로운 상황들을 잘 바라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내 멘탈이 쏠리지 않게끔 멘탈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